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었죠. 제주 4.3 항쟁이 오늘로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자가 공식적으로 최대 3만 명 정도 추정되고 있는데요. 당시 제주 사람 10명 중 1명꼴로 희생된 셈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7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요. 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최초로 국가 원수로서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김일성의 지시였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75주년 추념식이 봉행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명의의 추념사를 대신 읽었습니다. 현대사의 아픈 상처가 75년이나 지나도록 이념 공세로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세상 읽기에서 4.3 항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해주름들 쉽고 빠른 인쇄 해주름들 나만의 감성 굿즈 대량 옵셋 인쇄 소량 디지털 인쇄 스마트 프린트 플랫폼 해주름들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인쇄 해주름들. 도전이 없는 이변은 없었다. 가슴 뛰는 모험을 향한 완전히 새로운 모빌리티. Go Different.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 그 첫 번째 시작. 토레스 EVX 사전 계약 중.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입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의 금시면 사무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길고 질긴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3월 국회 통과될 줄 알았는데요. 안 됐죠. 그래서 이제 4월 국회로 또 넘어가게 됐네요. 길고 질긴 인연이다.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될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흔히 말하는 밀고 당기는 밀당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그 3월 국회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기 때문에 숙려 기간이 필요해서 3월 국회에 처리되지 않았을 뿐 4월 국회에서는 이제 본회의 통과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재정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또 숙려 기간이 있나 보네요. 네네네. 그래서 안 됐다. 예.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나서부터 특별법 법안 발의, 재정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런데 이제 4월 국회에서는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오늘은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북부권의 많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공항 신도시 조성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구 경북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이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신공항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4월 국회에서는 꼭 통과됐으면 하는 뭐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 신공항 특별법 그동안 뭐 많이 했죠. 한 4-5번쯤 했나요? 제 기억으로도. 그렇죠.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건 이건 좀 마지막이 그렇죠. 됐으면 좋겠고 신공항 소식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먼저 3월 국회에서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 아까 뭐 시기상 지금 숙려 기간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좀 더 짚어주신다면요. 그 표면적인 이유와 함께 이면에 감춰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먼저 표면적인 이유를 전해드리면 예. 신공항 특별법은 3월 27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전에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거는 3월 23일이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27일 이제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31일로 예정돼 있었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특별법이 이제 법사위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게 표면적인 이유는 숙려 기간 때문이거든요. 예. 그 법안의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의 전체 회의를 통과한 뒤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되는 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데 거기서 이제 표결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법안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닷새간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표면적인 이유라는 거는 신공항 특별법이 상임위인 국토위원회를 통과한 게 27일 그래서 나흘밖에 안 지난 3월 30일에 예정돼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기가 이제 숙려 기간이 부족해서 상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하루가 모자라서 숙려 기한이 이제 닷새인데 나흘밖에 경과하지 않아서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 뭐 그렇습니다. 절차상 뭐 그런데 글쎄요. 뭐 그럼 뭐 며칠 정도 더 일찍 했더라면 법사위에 올렸더라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 자, 아까 왜 감춰진 이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진짜 이유일 것 같은데요. 뭡니까 이유가? 그 지역 정치권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반드시 숙려 기간인 닷새를 뭐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숙려 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법안을 살펴본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미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할 당시에 뭐 소위원회에서나 혹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여야 간의 의견 조율이나 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요식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상 대부분 다 요식행위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면에 감춰진 이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강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하는 바람에 법사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랑 강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뭐 쌍둥이 법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내용이 좀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날짜를 이렇게 조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죠.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왜 이제 어차피 뭐 같은 광주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두 법을 쌍둥이법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작년에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뭐 이제 특히 지역구가 부산, 울산, 경남인 뭐 이른바 PK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그 가덕도 공항과 연관이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뭐 국회는 정권 교체가 됐을 때더라도 이제 뭐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TK 정치권이 지역구가 강주 전남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그 쌍둥이 법안 그러니까 뭐 군공항 이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TK나 강주 전남으로서는 뭐 당을 초월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고 그래서 두 지역의 이제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쌍둥이 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로 힘을 보태왔는데요. 그 이제 지난달 26일 날 강기정 강주시장이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강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하면서 4월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TK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강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4월 초 이제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TK 신공항 특별법이 그러니까 민주당 저 광주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통과시키자 그러면서 좀 발목을 잡았던 게 있고, 그리고 PK 가덕도 신공항이 있으니까 또 PK에 또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또 좀 견제를 했던 그런 면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4월 통과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이렇게 늦어져서 뭐 아쉬움도 많이 들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죠? 일단은 두 법안을 동시 통과하기 위해서 이게 3월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이제 TK 신공항 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4월 달에는 이제 뭐 함께 가능해 보이고요. 그 강주군공항 특별법과 함께.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쉬운 점이 적지 않는데 일단은 이 가덕도 공항 건설이나 특별법 지원, 특별법 뭐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잖아요. 반면에 이제 TK 신공항은 후보지 선정도 그렇고 뭐 이 일련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좀 철저하게 외면을 받아왔는데 그리고 그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도 민선 8기가 출범했을 때 대구 경북 양시도가 이제 특별법 국회 통과에 공을 쏟아왔고 근데 뭐 이제 특히 야당이 지역구인 지역구가 부산인 야당 국회의원들 반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반발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제대로 법안 상정 자체를 이들이 저지를 했을 정도로 쉽지 않았고, 뭐,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을 계기로 4월 국회에 통과가 가능하더라도, 뭐, 지역 국회의원들, TK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대한 의심이 또 적지 않게 들고, 또 민주당도 TK로 외양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 TK 신공항 특별법 때문에 이 TK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거 힘이 PK 의원들에 비해서 너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지역에서 많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뭐 사실인 거고. 자,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어쨌든 4월 국회에 자,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보면 자, 공항이 들어서는 우리 지역의 의성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 전에도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자, 특별법 통과의 효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빗대 봤을 때 특별법 통과의 가장 큰 효과라는 거는 이제 공항 진입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경상북도는 신공항 진입도로의 4차로 신설을 이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위치는 의성군 비안면 쌍계리와 군위군 소보면 이제 봉황리를 잇는 4.3km 도로로 오는 7월에 이제 신공항과 의성 IC 연계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검토 중인데 특별법에 따라서 공항 진입 도로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 만큼 더 많은 진입로를 구축을 해서 공항 접근성을 높이는 게 어쩌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사통팔달 또 도로가 많이 건설될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건설이 확정돼 있는 공항 진입도로 뭐 물론 철도로 포함했을 때 또 어떤 것들이 있고 계획 노선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도청 신도시와 신공항을 잇는 도로가 현재는 이제 신공항 예정 부지를 잇는 도로가 927번 지방도인데 이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신도시와 신공항을 잇는 도로가 현재 지방도인데 이거를 국도 승격 추진하고 있다. 이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을 하게 되면 도로 선양 개량이라든가 차로 확장 등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총 길이가 한 35km 정도인데 4차로 확장에 선형 개량을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8천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걸 이제 4차로 확장해서 그 길이가 한 35km 정도 되는군요. 도청 신도시에서 신공항까지가 직선거리가 뭐 한 20분 정도면 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4차로 확장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그 고속도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중앙고속도로 읍내분기점에서 군위분기점까지 한 24km 구간은 6차로 확장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의성 IC까지 늘리고 그리고
군위 IC와 의성 IC 중간 지점에 공항 IC를 이제 신설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공항까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공항 배후 도시를 이제 자처하는 뭐 시군이 지역에서 많은데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는 네. 군위 분기점까지 4차로 고속도로 신설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상주 영덕 고속도로에서 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 개설도 현재 검토 중입니다. 네. 그리고 철도의 경우에는 이제 서대구역에서 출발해서 신공항과 의성으로 오가는 철도 노선 신설이 이미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 경기 남부 지역이라든가 강원 충청권에서 신공항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중앙선 복선화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도로와 철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돼야 되겠고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공항 신도시일 텐데 신도시 규모는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산업들이 구축이 될지 또 위치는 어딜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네요. 그 공항 신도시 위치는 아직은 뭐 경상북도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정확한 위치 네, 아직 공개 정확한 안 했어요. 예. 이유는 뭐 이제 개발 호재에 따른 뭐 투기라든가 뭐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일 것 같은데 예. 일단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대략적인 위치는 공항 조성지 주변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거리를 표현하면 위치가 특정 지어질 수 있어서 저도 그렇죠. 좀 조심스럽고요. 모르시죠? 우리 양 기자도. 이게 공개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릅니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네, 대략적인 정도는 아는데. 네. 그리고 이제 군위와 의성에 각각 100만 평 규모로 이제 신도시를 조성을 하는데요. 예. 먼저 이제 군위는 이제 7월 1일자로 대구로 편입이 되니까 이 개발 계획은 전적으로 이제 대구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의성은 조금 이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윤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공항 산업단지, 뭐 항공 정비라든가 부품 소재, 전자부품, 그리고 항공 물류, 항공 벤처 연구단지 등 항공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이제 집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결국은 뭐 이런 기업들의 이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군위에 신도시가 생기고 의성에도 신도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네. 각각 100만 평씩. 예. 군위에 생기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지 위주로 생기고 의성은 네네. 뭐 산업단지 위주로 생겨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군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개발 계획은 대구에서 세우고 있는데 군 간사라든가 이게 그 간사, 100만 맞아요. 평 규모라는 게 예. 각각 100만 평 규모라는 게 이제 2020년 7월에 이전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 가족들의 이제 영외 간사를 이제 군위에 두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주택지는 이제 뭐 또 군위 위주로 되고 그 대신에 산업 물류단지라든가 뭐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맞아요. 의성으로 두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네. 그 내용을 위주로 이제 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네네. 되면은 인구 증가 효과는 좀 군위 쪽이 크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의성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신도시가 이제 뭐 도청 신도시도 놓고 봤을 때 네. 당장의 인구를 뭐 산업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최초 첫 번째 인구 달성 목표를 뭐 30만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군위 신도시예요? 예, 뭐 한 20만, 그렇게 30만을 많아요?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예. 반대로 이제 그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뭐 예. 지금 도청 신도시 인구 수준인 2만 5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관련 산업들 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 외에도 이제 기내식 가공 산업이라던가 신선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를 이제 의성에다가 이제 조성을 해서 예. 인구를 이제 늘려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위 쪽 신도시에는 인구 증가 그런 뭐 좀 예상이 되고 네네. 의성 쪽 신도시에는 어떤 글쎄요 뭐 소득 이쪽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많이 생길 테니까 네네. 경제 활성화 이쪽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또 계획이 또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네. 네네. 계속해서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과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대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 연맹의 금시면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금시면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양곡관리법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국회 본회의는 일단 통과했는데, 자, 국무총리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상황, 그리고 어쩌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가 있을 것 같은,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요,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서 예. 양곡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농민들이 없는 문제가, 농민들의 요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던 것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서 생산비 보장으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과정에서 집권 여당과 민주당 간의 논란과 정쟁이 심화되면서 농민들의 요구는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누가 정쟁에서 승리하냐는 정쟁의 수단이 되어버렸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쌀 가행생산 우려, 예. 국가 재정의 가행 소모, 시장 원리의 위배 등의 이유로 농민들에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부의 모든 책임을 방기한 채 거부권만을 외치는 것은 농업, 특히 쌀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과 같다고 보고 있고요. 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이 맥락에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정적인 쌀 생산을 통해서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양곡관리법 취지인데, 이게 개정안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개정안도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만족스럽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을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자, 우선 예. 이거 하나 좀 여쭤보죠. 이게 과연 쌀 강제 매수법이 맞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서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 미국의 국무총리께서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헌법 123조에는 국가는 농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 규정을 행정부가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데요. 식량 위기 시대에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예. 우리의 경우에 쌀이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쌀이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되어야 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값을 돌려줌으로써 쌀 농업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쌀을 정부가 수매 비축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에서도 식량 위기 시대에 최소 2달분의 식량을 정부가 비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최소 60만 톤의 쌀을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처럼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 쌀 강제 매수법이다라는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예. 쌀에 대한 국가 책임제다라는 표현으로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60만 톤은 항상 비축돼야 된다, 쌀이. 그런 말씀 네. 하셨잖아요, 방금. 네. 현재는 어느 정도나 지금 비축이 되는? 지금 35만 톤 정도가 비축되는 걸로 많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군요. 한 2배 정도는 네. 더 비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고요. 뭐 계속해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 자, 이게 원래 안보다 훨씬 후퇴한 안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뭐 대표적으로 어떤 점이 후퇴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예, 여보세요. 지금 전화가 잠깐 끊겼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지난해 12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안은 예. 초과 생산량 3%, 예. 쌀값 하락률 5%가 매입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3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초과 생산량 3에서 5%, 예. 쌀값 하락률 5에서 8%로 매입 조건이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여기에다가 벼 재배 증가 시에는 시장 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한 매입 물량을 감축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까지 달고 있습니다. 아, 원안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예. 그래서 이 매입 조건의 완화는 사실상 정부의 재량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정부의 재량권이 확대가 되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2021년 쌀이 7.5% 초과 생산되었습니다. 예. 당시에 농민들은 정부의 빠른 시장 격리를 요구했었는데요. 정부가 미루다 마지못해 시장 격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7.5% 초과 생산량의 결과가 작년 45년 만에 쌀값 최대 폭락이라는 예. 기록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격리는 쌀값이 폭락한 이유거나 폭락되어도 정부가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로 저희들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독소 조항 이런 것도 좀 들어갔고 생산량이 원래는 3%만 초과하면 매입인데 이걸 3에서 5%까지 이렇게 늘려놨기 때문에 범위도 늘어났고 쌀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5%였는데 이걸 5에서 8%까지 하락을 한다면 매입 조건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후퇴한 설명을 해 주셨고. 자, 한덕수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농민 무작정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 농사를 짓고 그러면 정부는 또 무조건 그 남아도는 쌀을 사줘야 하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양곡관리법 이대로 통과되면 이 양곡관리법만 믿고 쌀 농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지을 거다. 그럼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농민들도 수지 타산이 맞아야 작물을 재배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예. 전국 쌀 생산자 협회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쌀값이 24.9%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쌀 생산비는 200평당
52만 9,500원에서 67만 9천원으로 28.4% 증가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어서 빚만 낳는 농사인데요. 예. 농민들이 과연 양곡관리법만 믿고 재배 면적을 늘릴까요? 이것은 국무총리의 상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총리의 상상일 뿐이다. 자, 그런데 쌀이 지금 뭐 남아 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쌀이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가행 생산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쌀 자급률 100%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2021년에 쌀 자급률이 84.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내 생산량의 12%에 달하는 40만 8천 톤의 쌀을 매년 수입하고 있습니다. 예. 이 수입쌀이 쌀값 폭락에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왜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할까요? 쌀값도 더 떨어지게 정부 측에서는. 예전에 쌀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면 약속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전에 이건 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거다. 지금 우리나라 쌀도 과잉 생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의무 그 협정 그 사항이 있어서 수입하고 있다. 이것도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겠군요. 예. 자, 쌀은 식량 안보 관점에서도 그렇고 특히 고령의 농민이 안정적으로 믿고 지을 수 있는 농사가 바로 쌀농사다. 그래서 쌀농사는 좀 특별하게 봐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이건 맞는 주장입니까? 일단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쌀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생산이 감소되고 있는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쌀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쌀은 이제 기계화가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의 제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 농민들도 영농의 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후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또한 굉장히 큽니다. 이 논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기능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는 것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쌀농사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고령의 농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사라는 것, 또 기후 위기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요. 자, 이거는 또 이제 좀 반대하는 입장의 시각입니다. 이 개정안 때문에 쌀농사 말고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정부에서 이쪽만 다 쌀농사만 다 지원을 해주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 있고요. 심지어 축산농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을 텐데 쌀농사만 이렇게 지원해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주장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반대 논리로 타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는 사실 쌀 재배 농민이라든가 타작물 재배 농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는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갈라치기 논리다. 농민들이 뭐 쌀만 잘 생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쌀이 국민의 주식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작물보다도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핵심의 요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 질문으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만약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가 된다면요. 뭔가 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요. 뭐 어떤 대책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가 된다면 현행 양곡관리법에서 농민들이 주기차게 요구했던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쌀의 안정적인 생산,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8%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정부에서 다른 농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부족한 거, 재정적인 토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생산비 보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현재 예. 농업 예산이 2.8%밖에 안 되는데 이걸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국농민회 경북도 연맹 금시면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동대 총장 선거 나오셨는데 지난주에 아쉽게 이제 당선이 안 되셨는데 사실 그랬어요. 그동안에 안동대 총장 선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좀 다뤄보고도 싶었는데 혹시 모를 그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이 시간에 선거 얘기는 뭐 전혀 안 했는데 이제 지금 지났으니까요. 뭐 좀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소감이랄지 뭐 아쉬운 점이랄지 뭐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다면. 여기서는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본론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 참 할 얘기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이 이제 4.3 제주 항쟁이 일어났던 날이죠. 예.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또다시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조짐이 점점 더 커지는 게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이제 매체에서 4.3 기념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정작 우리 모두는 4.3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사실 4.3 사건 하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에서 일어난 그 40년대 후반 48년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 제주 뭐 양민 학살 사건 한 약 3만 명 정도 학살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보도에서는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17만 명까지 된다. 이 17만 명이 이제 미군의 이제 보고가 된 내용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는 분도 계시던데. 자, 제주 4.3 항쟁 뭐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다룰 때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가연구원 중에 중요한 중에 하나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는데 여기서 4.3 항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년 동안 이 무장 투쟁이 이제 일어나고 또 이제 군 경에 또 그 민간 그 서북 청년단이라는 토벌대들이 제주도민을 많게는 약 3만 명까지 그 희생했다고 살해했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 그 정부 수립이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정부 수립 이후까지 이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이 살해된 일종의 홀로코스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학살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토벌대가 저지른 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벌대는 군인, 경찰, 서북 청년단 이렇게 구성된 토벌대가 민간인 학살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정의를 내렸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 거고요, 교수님? 이 정도로? 네, 저는 이 정의는 그렇게 틀렸다고 보지 그래요. 않습니다. 동의하시고 당시 뭐 이렇게 기록 같은 걸 보면 아무 죄 없는 제주도민들이 그냥 저 깊은 산속으로 피해 도망가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산속에서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네. 여러 가지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정의를 잘 내려주셨는데 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태영호 의원 이번에 최고위원 된 이 태영호 의원이 4.3 항쟁을 두고 이건 김일성 지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발언해서 아주 많은 국민들 아주 분노케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분은 일종의 이제 확증 편향 그런 증세가 아주 심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4.3 항쟁의 과정을 조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사실 45년 8월 15일 이제 식민지 강점이 끝난 이후에 제주도라는 이 섬이 맞이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로 외지에서 섬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요. 외지에서 제주도로요? 네,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도 많이 지금 이제 섬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는데 제주도는 당시에는 이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화산섬이었기 때문에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또 콜레라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이제 이 미 군정 시기에 이 식민지 경찰이 이제 미 군정의 경찰로 변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육지건 제주도에서건 부정부패가 이제 많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이제 분노가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제 47년 3월 1일 3.1절 기념 행사에서 기마 경찰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는 사건이 아주 중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위대가 항의를 하니까 바로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발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로당 제주도당이 여기에 대해서 총파업을 하고 그러면서 미 군정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좌우 대립의 아주 선명한 이제 전선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그 상황이 이제 미 군정이 이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보면서 육지에 있는 경찰 서북 청년단을 대거 제주에 파견하면서 당시에 이제 노조 파업이라든지 시위대를 검거하는 작전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48년 3월에 이제 남로당 제주도당이 여기에 대해서 무력 투쟁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해서 그게 바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4.3 사건 또는 4.3 항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48년 4월 3일에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신호탄이 된 거고. 그 이후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우익 단체들이 습격을 당하고 이 악명 높은 경찰 간부들이라든지 서북 청년단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되면서 제주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토벌 작전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발굽 사건이잖아요. 경찰의 말발굽 어린아이가 다치는. 이 사건만 없었으면은 제주 4.3 항쟁의 비극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프랑스 혁명을 다룬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보면은 여거하고 똑같은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작에서.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라도 4.3 항쟁은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긴장이 팽배한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이 탁 터지면서 그게 이제 촉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또 쭉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그 이후에 이제 무장대가 점점 더 과격하게 저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 군정이 이제 군을 동원해서 이걸 이제 진압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남한의 단독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제주도 도민들이 이 선거를 보이콧하면서 두 개의 선거구에서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으로 봤을 때는 미 군정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란 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군대를 파견하면서 저항 세력들을 진압하려고 하고 그해 10월에 1948년 10월에 이제 중순에 들면은 육지에서 대규모 그 군대를 제주도로 파견합니다. 더 이때 이제 투하 작전. 네. 우리나라 그 당시 이제 군 최고 책임자가 송여찬 장군이란 분인데 예. 이분이 이제 계엄을 선포를 하고 해안가에서부터 5km 되는 지점까지 모든 그 안의 지역을 다 그 중산간 지역을 이제 계엄지구로 선포를 하면서 거기를 오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통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엄중한 그런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전 제주도 주민들이 이제 거의 중산간 지역으로 토끼몰이식으로 이제 몰려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도 없는 참 이런 일. 무차별 학살인 거잖아요. 보이면 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렇죠. 그 지역 내에 있는 그렇다고 사람들. 봐야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되고 또 뭐 빨갱이 처단이란 그런 명분으로 그렇죠. 또 계속해서 희생자가 대학살을 당하는 이런 정말 비극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교육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보면.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뭐 특별법, 진상규명을 통해서 특별법도 제정되고 또 새롭게 또 역사적인 의미를 또 세우게 되는 겁니까? 이후에. 네. 사실 이제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부라든지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는 너무나 강력하게 이 좌익 세력의 활동에 대해서 내리눌렸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79년 서거한 까지는 이 4.3 항쟁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말조차 못했다면서요. 그렇죠. 4.3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70년대 초반에 그 순위 삼촌을 쓴 현기영 작가의 경우에 이제 이걸 소재로 해서 썼다가 아주 심한 필화를 겪기도 했었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다가 79년에 12.6 사태 이후에 이제 비로소 유신이 종식되고 4.3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각계에서 노력을 했는데 무려 한 20년이 걸려서 2000년 들어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김대중 그해 대통령 8월에 이 진상규명을 위한 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비로소 이제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가 2003년에 채택이 됩니다. 비로소 2003년에. 네. 그거에 따라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노무현 그 대통령. 이후에 이제 4.3 평화공원이라든지 이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그런 사업 등이 이제 조성되었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진상규명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자,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결론 말씀 내려주시죠. 사실은 이게 식민지를 겪고 난 신생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좌우익 대립이 너무 심한 나머지 이제 그 미군정에 의한 좌파 척결의 관점에서 이걸 이제 4.3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시민을 국가 권력이 죽였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국가 권력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반성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보수 정부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또 보수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이게 지금 반동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나치의 홀로코스트 반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실 진실화해위원장 같은 분이 극우 인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과거사 그런 점에서 정리위원회.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거사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장이 지금 김광동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장이 이분도 4.3 항쟁에 대해서 또 잘못된 인식도 갖고 있고 또 발언도 굉장히 했었고. 지금 아주 과격한 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죠. 큰 문제입니다. 예.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4.3 항쟁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네, 고맙습니다.